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분 잘 지냈죠? 아니요, 잘 못 지냈습니다. 아우, 그냥 요즘에 불이 나요, 불이 나. 아니 어디 산불 났어요? 아유, 하긴 요즘 건조해서 큰일이라고요.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휴대전화에 불이 난다고요. 네? 아유, 연말 되니까 그냥 보고 싶다고 어찌나 연락이 와댔는지 그 전 여친들도 막 지금 릴레이로 지금 말하는 순간에 지금 전화 또 오네. 여보세요. 내가 얘기했지, 우린 안 된다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녹화 중이라서요. 예, 끊을게요. 예. 오, 누군데 전화를 그렇게 급하게 끊어요? 아니, 그 여론조사 전화. 아니, 어떻게 알고 제 그 번호를 알았는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그 좀 여론조사 전화 좀 안 오게 하는 그런 방법 없나? 잠깐!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김 과장님! 예. 아니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그렇게 중요한 여론조사를 기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네. 에? 아니, 그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그 여론조사 전화. 그냥 뭐 그거 이거 대충 통계 내고 딱 발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총선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KBS 여론조사. 대선 전국이 들썩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민심을 읽는 지표이자 최상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여론조사,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AI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빅데이터 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강현철 교수입니다. 예, 저는 그 여론조사 기관 여러 곳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선거, 공공, 또 마케팅 여러 분야에서 정성조사 또 정량조사 두루두루 적용해서 리서치를 해왔고요. 지금도 여론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봉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즘 뭐 여론조사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방송, 신문, 뭐 언론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심심찮게 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여론조사가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시기가 있죠. 바로 선거철. 뭐 뉴스만 틀면은 누가 몇 퍼센트로 앞서고 있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네, 너무 좀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실 이 두 후보가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후보가 이길지 맞추는 거에 더불어서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까지도 맞추더라고요. 그러게요. 여론조사를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네. 상당히 놀란 그 결과였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그 방송 3사 세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한 0.6%포인트 격차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거의 맞췄죠. 0.73%포인트니까. 이게 근데 출구조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김 과장님께서는 출구조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 말 그대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직후에 그 출구에서 바로 이제 기자님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거 저를 지금 테스트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본에도 없는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총선서부터 지금까지 해왔고요.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는 거의 대부분 맞췄다고 이렇게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 그런데 대표님, 이 방송 3사,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는 이 득표율 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췄는데 JTBC의 결과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오. 예산이 달랐습니다. 예산이요? 방송 3사는 아무래도 이제 세 개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예산을 좀 투입할 수가 있었는데 JTBC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 그보다는 적은 예산이었고 표본 수가, 그러니까 추출할 수 있는 표본 수가 적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그 조사 결과도 사실은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선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요, 결과 예측을 너무나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보는 입장에서는 대체 어느 걸 믿어야 되나? 혼란스러워 막 김기 환장할 정도로 막 난리 난다니까요. 교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겁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 네. A와 B가 출마를 했는데 네. A는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고 네. B는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라고 할 때 네. 실제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이 될까요? 함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A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193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랜던 후보하고 민주당의 루즈벨트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지금도 유명한 시사 잡지사인데요. 그 잡지사에서 1,0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에 대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000만 명. 네. 그런데 결과는 랜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루즈벨트 후보가 60.8%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는 이 시사 잡지사를 보는 층이 또 집에 전화를 가지고 있는 층이 중상류층이었던 거죠. 근데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공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류층에서 지지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전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는 게 중요한데 전혀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과가 완전히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일한 조사라도 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건 정말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리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설레발이라고 하는데 저희 또 설레발 필패라고 항상 저희끼리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굳이 시간 들이고 비용 들여가지고 이 여론조사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님? 글쎄요.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선거는 뚜껑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전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하니 네. 투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뚜껑을 다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전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표본 추출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전해드리는 박대리가 네. 두 전문가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귀찮아서 이 여론조사 전화를 끊을 때가 있다 없다. 설마. 하나, 둘, 셋. 없습니다. 저는 많이 끊습니다. 그 아무래도 많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마케팅 조사 같은 게 온다면 저도 이제 자유롭게 응답을 하는데요. 예. 사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론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응답을 한다거나 솔직한 응답이 아닌 다른 내용이 일종의 묘한 이해 충돌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요. 여론조사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분야의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게 예의다. 대표님은 솔직하신 것 같고 교수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해봐도 됩니다. 자신 있으신데? 사실은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예. 아빠가 약간의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무조건 얘기를 해라.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또 이해. 이해관계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여론조사, 뭐 조사 기관도 다양하고 조사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여기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그건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잘 찾아온 거 맞는데 아니 그냥 평범한 사무실 같은데 그 비밀은 대체 어떻게 파헤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일단 저쪽으로 가시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오늘 조사는 성동구 조사인데요. 맨 첫 번째 성동구에서 물어봐야 돼요. 예사롭지 않은 눈빛, 열공 모드의 뜨거운 열기 느껴지시나요? 아우 뜨거. 너무 집중력이 좋으셔가지고 교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대체 이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이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뭔가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원 분들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전화조사실이고 전화조사를 진행하시는 조사원분들이십니다. 여론조사 시 응답자와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조사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중요한데요. 철저한 선발 과정과 교육은 필수입니다. 다들 지금 전화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부장님, 제 기억에는 옛날에 이렇게 막 설문조사 이렇게 전화 오면은 자동 녹음됐던 목소리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그런 방식을 안 쓰나 봐요? 요즘도 ARS 조사라고 해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조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정치 고관여층이나 특정 계층이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전화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또 전화를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요즘에 그 사생활 친구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제 번호 막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RDD 방식, 랜덤 디짓 다이얼 방식이라고 해서 번호를 생성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 번호를 모두 폐기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DD 방식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생성된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높은 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 리얼하게 잘 하고 계셔요. 오, 신기하다. 귀한 네. 1일 조사원으로 직접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요것도 좀 털거든요. 어떻게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런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죠. 저를 또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KBS의 양아들로서 도전. 네, 안녕하세요. 저 여론조사.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물건 안 사요. 물건이요? 그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 하려고 당신 누구야?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저희가 아침에도 했어요. 아침에도 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 전화 드리는 건데. 했다니까요? 저기. 우리 금과장 고생했네요. KBS의 양아들 자존심 완전 구겼습니다. 지금 10번 정도 전화 연결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이 조사가 어려워요. 선배님은 하루 평균 몇 콜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한 500콜 정도 하죠. 500콜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콜? 고충이 많으시네. 근데 보니까 무슨 조사가 됐든지 간에 이 표본 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얼마 정도 걸려요, 기간이? 한 3일 정도? 3일? 네. 3일 동안 계속 쉴 틈 없이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이렇게 조사 전화 이렇게 오면은 좀 귀찮아서 안 받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협조해줘야 되는데. 직접 해보니까 네. 앞으로는 진짜 친절하게 잘 받겠습니다. 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종이 조사표를 활용하기, 그리고 응답자가 직접 태블릿에 입력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이거는 어떤 작업인 거예요? 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야겠죠. 응답 내용에 고유의 숫자를 부여해 정리하는 코딩 작업입니다. 오케이. 그럼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시. 여기에요? 네네. 아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나 왜 이렇게 이해 못하지? 제가 이래서 이과를 안 갔어요. 예. 제가 죄송해요. 지금 입력을 잘못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바로 떠요. 네. 이게 저희가 사람이 치다 보는 거니까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 그렇죠. 입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1차적으로 걸러주고요.
입력하는 숫자 하나하나엔 응답자의 대답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어서 정확성과 보안성을 갖춘 철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5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과학적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숫자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말고도 네. 사람의 마음을 또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전면 거울이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시원하게 박혀있네. 메모 단다는데. 아우 야 오늘따라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이때 저를 바라보던 의문의 시선. 반대편에서 다 보이네요. 오늘따라 제 피부가 그러니까 장난이 이거 좀 아닌데?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앞에 지금 거울이 딱 있어가지고 예? 일단 외모 좀 단정하고 있었죠. 여기는 FGI 룸이라는 곳인데 이게 거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여기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참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바라는 정책 같은 게 있어요? 전화조사가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조사라면 정성조사는 소규모의 집단으로 의견을 듣는 심층조사 방법인데요. 이 미러룸은 조사 대상자들의 보다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장치입니다. 바로 들어오니까 신기하네요. 자, 방금 보신 이 장면은 이제 연출된 장면이고 실제로는 이걸 저희가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진행하는 것은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찍으실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지금 본 이 조사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정성조사. 정성조사는 A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왜 좋아하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참석자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진행을 하는 분의 어떤 좀 객관적인 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잘 끌어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는 것. 이 진행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모더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더레이터의 능력이 정성조사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그 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또 얹어져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자, 이제부터는 여론조사 전화 오면 아주 그냥 친절하게 받으려고 저는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면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가끔씩 조금 아리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 우리 김 과장님이면 몰라도 우리 스마트한 박 대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대표님 너무 대놓고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이잖아요. 아, 손지 화나네 진짜. 아니 뭐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흔히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여론조사 표본은 1000명, 신뢰 수준은 95%이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그 선거 여론조사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선관위에서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규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 지지도 조사 이런 것들은 1000명은 조사를 해야 된다 최소 이렇게 표본 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무한 모집단에서 1000명을 추출했을 때의 표본 오차를 방금 말씀하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0번의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을 때 네. 95번은 플러스 3.1, 마이너스 3.1 이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홍길동하고 임꺽정이 만약에 대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53대 47이다. 라고 하면 53은 플러스 3.1이니까 56.1, 그죠? 마이너스 3.1이니까 49.9. 마찬가지로 이제 47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 두 후보의 지지도가 살짝 겹치는 구간이 나온다. 네. 이러면은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격차가 플러스 3.1, 마이너스 3.1이니까 6.2%포인트 이상은 격차가 벌어져야 네네. 두 후보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인 거죠. 저희가 이제
알고자 하는 수치를 참값이라고 하는데요. 참값. 예, 참값을 알려면 전수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00명, 2,000명의 표본조사, 일부만 조사하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참값이 있고 알 수 없지만 표본조사에서는 그럼 참값을 추정하는 수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여러 방송사가 똑같은 조사를 해도 결과가 막 다르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참값을 추정한 추정치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본조사에서 얻은 수치, 이 추정치가 참값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3% 정도의 오차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틀릴 수 있으니 감안하고 해석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대통령 선거 표본 크기가 1,000명이라고 아까 하셨죠? 예. 근데 솔직히 고작 1,000명으로 5천만 국민의 마음을 읽는다니 조금 표본수를 뭐 늘리든가 이거 좀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수님. 맞아. 이제 뭐 당연히 표본 크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1,000명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허용할 만하다. 우리가 쓸모 있을 만한 수치는 얻을 정도이다. 사실 이제 통계학자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표본 추출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하면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러한 노력 끝에 아주 작은 표본으로부터도 아주 큰 규모의 모집단의 특성치를 꽤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력 끝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표본으로 큰 규모의 모집단의 특성을 잘 추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여론조사에서 표본 크기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어머니의 된장국 맛보기라고 하는 예인데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굉장히 대가족에서 큰 솥에 된장국을 끓일 때 맛을 봐야 되는데 간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먹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골고루 섞은 다음에 한 숟가락을 먹어보면 전체를 다 안 먹어봐도 충분히 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할 때는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여론조사의 결과, 즉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금 계속 숫자가 나와서 사실 좀 머리가 아팠는데 이런 문과적인 설명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맛보기.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조사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묻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평소에 여론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여론조사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받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마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은 알뜰폰 사용자일 확률이 있습니다. 알뜰폰? 예, RDD로 랜덤하게 만들면 알뜰폰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심위에서 조사기관에 이렇게 부여하는 가상번호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알뜰폰이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럴 확률이 일부 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해줄 사람을 뽑는 건 이제 표본 추출이 되겠죠. 샘플링.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기하는 것. 그게 자기성을 배제하는 무작위적으로 추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위. 예. 아니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뽑은 이 표본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 신뢰성. 네.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무렇게는 아니고요. 무작위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구성 단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샘플링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그 추출 단위가 추출될 수 있는 확률을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그 업계에서는 이 무작위를 전체를 무작위로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그 할당 내지는 이제 층화를 해서 추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단위 내에서는 다시 무작위적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기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조사원들이 전화번호 책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밑줄 그어가면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방송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우선 집에 전화가 있는데 전화번호부에는 없는
그런 걸 이제 비등재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비등재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됐습니다. 등재 비율이.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로 전화를 하면 특정한 계층은 아예 이제 조사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무선전화 RDD라는 방식과 통신사의 가상번호를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보통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무선전화 RDD 방식은 글자 그대로 전화번호 아예 안 쓰고 010-0000-0000부터 999999까지의 모든 번호 중에서 랜덤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전화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없는 번호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이 그건데 이 방법이 이제 좋은 점은 아까 무작위성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 네. 전 우리나라 모든 국민한테 전화를 걸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생성된 번호가 이제 없는 번호이면 여러 번 쓸모없이 이제 없는 전화번호를 걸어야 되고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또 업계에서 고안을 한 방식이 무선전화 가상번호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이제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번호에서 지역, 성, 연령별로 골고루 뽑은 다음에 본번호가 아닌 가상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번호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역으로도 골고루 섞을 수 있고 특별한 지역만도 당연히 조사가 될 수가 있고요. 가상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의 유출이나 또 개인정보가 다 보호가 됩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되고 통신 3사가 또 맞게끔 뽑아줘야 되고 이런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도 발생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단점이어서 아주 중요한 선거에는 이런 이제 가상번호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니 그동안 여론조사를 굉장히 쉽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방법들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근데 말이죠. 정말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 두 분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또 일반 시민이고 비전문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여론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좀 현명하게, 좀 스마트하게,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도 요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관련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론에 등장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론조사라고 하지만은 다 똑같지는 않다. 흔히 선거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많이 쓰는데요. 전화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직접 면접을 하는 전화를 걸어서 조사하는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 녹음된 음성을 컴퓨터를 통해 발송을 하는 ARS 조사가 있습니다. 두 조사가 상당히 다릅니다. ARS 조사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답률이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 정치에 관심이 많고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양쪽을 대변할 수가 있어서 중간에 있는 다수 국민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도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전 국민을 대표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때는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더 깊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언제 조사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사뭇 달라집니다. 시간대도 중요하고요. 요일도 달라지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일 낮 시간에만 조사한다면 그 조사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일을 하셔야 돼서 응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일날 조사하면 평일에는 저녁 시간대를 포함해서 조사해야 되는 게 맞겠죠. 주말에 조사한다면 낮 시간도 조사가 허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일 저녁 때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문지 전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항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공정하게 설문이 됐다고는 하지만 전체 설문지가 내용, 즉 설문의 주요한 현안으로 한쪽 진영에서
진보 또는 보수 한쪽 진영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이슈만을 다루고 있다면 반대편에 있는 그런 유권자분들이 응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달라지겠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조사인지 아닌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오차범위 해석인데요. 오차범위가 1000샘플 조사했을 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다 이렇게는 나오지만 이게 전국 1000샘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가령 충청권, 호남권 아니면 대구 경북을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여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가령 이 세 지역을 각각 해석할 때는 오차범위는 훨씬 커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9.8%포인트, 즉 격차가, 후보 간 격차가 아니면은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의 변동폭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돼야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남성, 여성, 특정 연령대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는 오차 범위가 더 커진다.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에 관련돼서 선거 여론조사는 항상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이게 금품살포, 금권선거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혹시 왜곡된 결과가 여론조사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지 아주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비교적 잘 맞는 편인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경우에는 예측 성공률이 좀 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는 굉장히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요. 출구조사는 통계조사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선거를 비교해 보면 2020년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는 330개 투표소에서 약 7만 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3개 선거구에 2,321개 투표소에서 약 45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확 늘어났네요. 예, 예산도 대선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한 3배 정도 되는 72억 정도를 들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 선거는 7만 명을 조사해서 하나의 순위만 맞추면 되잖아요. 한 선거만 맞추면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45만 명을 조사했지만 선거구별로 보면 한 대략 1,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500명 가지고 당락을 맞춰야 되니까 7만 명으로 맞추는 것과 1,500명으로 맞추는 것은 당연히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뭐 몇 표, 몇십 표, 몇백 표로 그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선거에서. 이런 거를 1,000명, 1,500명의 표본으로부터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이 통계학에 기반을 둔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분야다라는 걸 좀 배우고 있는데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그야말로 좀 핫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이랑 또 박대리도 아시던데 MBTI 아시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열풍처럼 MBTI를 많은 분들이 조사를 했었죠. 우리 저 김 대표님 어떠세요? MBTI 해보셨겠죠? 예,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MBTI 일반 강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격증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저희 3명 오늘 어쨌든 초면인데 딱 보고 맞히실 수 있겠어요? 초면에 초면의 성격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그래도 제가 대충 보면 E, S, TJ, ESTJ. 거의 맞췄어요. 3개 맞췄어요. 3개 맞췄네. ESFJ. FJ세요? N문제입니다. FJ. FJ. 우리 박 대리는 뭔 것 같으세요? ENTP. 찍는 건데요, 거의. ENFP예요. ENFP. ENTP? 네, 3개 맞추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STJ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다르네요. ESFJ고. 예, FJ. 잠깐만. 그러면 우리 만난 게 교수님 MBTI 한번 보시겠어요? 교수님이요? 교수님이 이제 통계학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저는 사실은 S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땀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막 땀을 닦으시더라고요. 안 더듬으시던데 계속 MBTI 이렇게 맞추기 쉽지 어렵죠. 않습니다. 그럼요. 요즘은 회사 채용 공고에서도 우리는 뭐 이런 MBTI 유형의 지원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뭐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MBTI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 건가요, 실제로?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제 정밀하게 뭐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 뭐 아니면은 뭐 그 뭐랄까 좀 병리적인 현상까지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걸 만드신 분들이 과학자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아니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가 돼서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MBTI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연애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성격을 파악하는데, 사람을 좀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워낙 흔하고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난 선거 때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 출구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걸어갔는데 제 앞 사람한테는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사람 가려가면서 하는 건가? 내가 믿음이 안 가게 생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던데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건가요? 얼마 전 ARS 설문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성심성의껏 연무랑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간에 끊었거든요. 그럴 경우 답을 한 부분까지 응답률이나 결과 분석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아예 다 무효 처리가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 분과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거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요? 특별한 뭐 방법이 있는 건가요? 출구조사는 사실 이제 투표 당일, 투표 시간부터 그다음에 투표 종료 시간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본인의 성별, 나이, 투표한 후보를 비밀리에 누구도 보지 않게 비밀리에 기입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투표 장소에서 50m 정도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출구가 여러 개인 투표소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 투표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투표를 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투표소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우니까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는 조사를 안 하냐고 화내신 분들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냐. 마음이 네, 좀 네.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도 건너뛰니까. 있고 예. 또 이제 나는 싫어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사원이 눈으로 보고 성하고 나이를 추측해서 기입을 해둡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런 분들도 누구를 찍었는지 예상을 해야지만 이분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응답자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별, 지역별, 연령별 투표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미리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사원들한테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5명 간격으로 1명씩 조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냥 응답하기 좋아하는 사람, 활달한 사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조사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의 무작위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서 궁금했는데 ARS 설문조사다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는 경우 있죠. 이거 어떻게 진짜 다 무효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한 곳까지만 진짜 반영이 되는 건지? 한 곳까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효 샘플로 따지면 끝까지 응답을 한 샘플을 유효 샘플로 따지고요. 만약에 전화를 끊을 때 받자마자 어이구 하고 끊었다. 이렇게 끊었다. 이러면은 전화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중간에 응답을 하다가 끊었다. 그러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끊으면은 이분들한테는 다시 전화하면은 되게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전화를 걸어서 불쾌하게 만들고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독려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항 정도에서 응답을 못하고 끊을 때 전화조사에서는 이분께 얼른 문의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끝에 있는 게 직업이 남았다 그러면 얼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해서 저 몰라요라고 끊으면 무응답, 기타 무응답으로 갈 수가 있는데 ARS 조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중간에 끊으면 유효 샘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쏭달쏭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궁금증들 두 분께서 명쾌하게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생각을 읽고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 여론조사 대신에 검색어 트렌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빅데이터로 대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빅데이터 유형 뭐 숫자, 문자, 영상, 뭐 그림 이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요즘 말하는 흔히 그냥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나오는 빅데이터는 SNS 빅데이터 혹은 이제 온라인 뭐 텍스트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게 좋고요.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유력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에 실패를 했는데 구글 트렌드를 이용한 예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맞춰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여론조사, 또 선거 예측뿐만 아니라 뭐 경기 동향, 뭐 질병의 유행 이런 것을 이제 예측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아직은 분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선거 여론조사나 예측조사에 구글 트렌드나 온라인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다. 예를 들면 선거는 1인 1투표를 합니다. 네. 여론조사도 그래서 한 명이 한 번만 답변을 합니다. 네. 근데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SNS를 많이 활용하고 뭐 검색을 하고 좋아요를 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같은 연령대라도 특별한 성향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연령 지역이 골고루 이런 데이터에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검색하면 지지한다 이런 전제도 좀 비약이죠. 네. 예. 지지해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싫어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기존 방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빅데이터가 꽤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제도적인 보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꽤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낼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여론조사 방법이나 분석 과정도 상당한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론조사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라든지 당부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제 느낌에는 계속해서 그 조사 방법이 끊임없이 이제 바뀌고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에 맞게 기술 흐름에 맞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1:1 면접 조사 그러니까 조사원이 직접 가서 만나서 조사하는 게 아니면 믿지 마라 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전화조사 같은 건 믿지 마라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조사가 등장했고 이제 온라인 조사 굉장히 모바일 조사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런 개발을 멈추지 말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는 또 공공재의 성격을 일부 갖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게 접근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당, 방송사, 언론사, 조사회사 모두 올바르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양질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봤는데 같은 신문에 같은 단자 신문인데 일면에서는 이런 조사 문제 있어라고 해서 막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몇 장 넘기니까 아까 문제 있다고 지적한 그 조사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라고 항의한 적도 있고 이 정도 언론사라면 이런 저질의 조사는 인용해서 쓰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각계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여론조사가 민심을 읽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여론조사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세상, 편리한 내일을 위해 노력 중인 국내 연구진의 따끈따끈한 개발 소식.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카이스트는 세계 최초로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의 핵심은 정확도. 로봇이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밀하잖아요. 의사가 모니터로 환자를 보며 로봇을 원격 조정하면 직경 2.8mm의 유연한 내시경이 요도관을 통해 신장 내 결석 위치를 찾아내 레이저로 분쇄한 뒤 꺼내는데요. 정확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 방사선 노출 위험도 줄일 수 있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이라고 하네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차 전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2차 전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처치곤란 덩어리인 폐기물을 우리 연구진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이 기술은 자체 개발한 친환경 습식 기술을 통해 폐반응 용기에서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자원순환 기술로 뽑아낸 물질은 무려 99.5%의 순도 높은 자원이라고 하니 2차 전지 외에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겠죠. 버려진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연구진들의 발상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배관이 파손됐을 때 알아서 복구하는 똑똑한 밸브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골든타임 안에 빠르게 배관을 복구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이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파손된 배관을 찾아내고 스스로 주변 밸브를 잠그는데요. 그 다음 소화용수와 냉각수로 불이 나거나 과열된 곳을 막아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기존의 밸브 시설에서 크게 바꾸지 않고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겠네요. 혹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세요? 쉿! 연구진들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분들 덕에 오늘도 도파민 뿜뿜!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여론조사 안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예, 시청자 여러분께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저는 모처럼 딱딱한 강의실을 벗어나서 통계학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시청하신 분들이 앞으로 여론조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홍수 시대 여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또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